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한 전직 하나고 교사의 증언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2012년 하나고등학교에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그 시절에 이미 학생들끼리 다 사과하고 끝난 일이라고 일축해왔는데요. 당시 피해 학생들이 맨 처음 믿고 찾아가서 학교 폭력을 호소했던 그 선생님을 MBC 취재진이 직접 만났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는 이동관 후보자의 주장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 교사는 지금은 성인이 된 학생들에게 혹시나 또 다른 상처가 될까 걱정하면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우리는 장시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학생 관찰 전문가다. 두려움도 보고 절망도 보고 용기와 의지도 본다. 2012년 하나고에 있었던 교사 A씨가 MBC 취재진에게 최근 전해온 편지입니다. 그해 3월 이 선생님은 갓 2학년이 돼 찾아온 제자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교무실 바깥에서 찾아와서 저를 만났고 교무실 안에 조그마한 상담실이 있어서 어떤 조서를 받은 거죠. 지난 1년 내내 동급생의 폭력에 시달렸다는 호소였습니다. 가해자는 이동관 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너무 힘들어요 라는 표현을 학생들이 했기 때문에 바로 상담이 필요해서 제가 리더십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한참 전부터 문제 제기해왔다는 사실도 그제서야 알았다고 말합니다. 학생 지원실에 몇 차례 상황 전달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제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교사는 학폭 피해를 학교에 보고하고 피해 진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언급하는 바로 그 진술서입니다. 진술서를 쓴다는 것은 화해가 되어서 진술서를 쓰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무슨 일인지 당시 학교폭력위원회는 끝내 열리지 않았고 이 후보자의 아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의 생활기록부엔 어떤 학폭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던 셈입니다. 서로 입장을 존중해주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죠. 사실 당시에도 생기부의 기록으로 남는 학폭위가 열리는 최악의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특히 이 선생님이 지금도 납득할 수 없는 건 학부모였던 이동관 후보자의 대응입니다. 이 후보자가 당시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1학년 때 담임도 이동환 특보로부터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는 예를 갖추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이사장과 통화를 했다는 것을 볼 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일상 속 어떤 부모도 담임 교사나 교장을 넘어서 그 윗선에 통화를 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론사 인터뷰에 처음 응한 이 교사가 취재진에게 밝힌 일관된 입장이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피해 학생 누구도 그 당시 이미 화해했던 제자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어려움을 호소한 시기인 2학년 초기에 학생들의 몸엔 화해를 통해서 조화로운 평화의 몸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교사는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상황을 봤을 때 당시 아이들의 아픔과 절망에 공감했던 자신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게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후보로 지명되기 전이었던 지난 6월 아들의 학폭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멈춰달라며 입장문을 냈죠.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이틀 남긴 오늘까지 지난 2달간 쏟아진 학폭 의혹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지난 6월 입장문에서 아들이 1학년이던 2011년 학생 B와 상호 물리적 다툼이 있었지만 하나고에서 학폭 사실을 인지한 2012년 이전에 이미 화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화해했다고 언급한 학생은 현재 1명뿐입니다. 교육청의 하나고 특별감사 보고서에는 최소 3명이,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에는 적어도 4명이 학교 폭력을 당한 걸로 나옵니다. 최소한 4명 이상입니다. 이 학생들의 숫자는 이미 2015년에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특히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진술서에는 서명과 작성 날짜도 없으며 정식 진술서가 아니라 효력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작성에 관여했던 교사는 해당 진술서는 틀림없다고 반박합니다.
진술서는 그때 제가 봤던 진술서랑 동일합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학폭위 없이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아들이 전학간 조치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고는 선도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또 전학 조치가 중징계인지 판단하려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전학 사유를 확인해야 하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학폭위 개최를 의무로 규정한 상태. 하지만 학교 측의 미흡한 조치에 교사들이 교무회의에서 반발할 정도였습니다. 교장이 막 만류하고 덮고 가자는 식으로 회의 때 그렇게 해가지고 뭐 고성이 오고 가고 그랬었기 때문에 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건 확실해요. 2달 전 입장문을 공개한 이후 수많은 반박과 추가 의혹이 나왔지만 이동관 후보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해명은커녕 소명을 위한 자료 요청 요구조차 사생활을 핑계로 모두 거부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오는 18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모든 사안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2017년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수사 기록에 들어있는 이동관 후보자의 과거 행적,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당시 국정원은 청와대 요청에 따라 정권에 비판적이던 명진 스님을 공격하는 사이버 공작을 벌였습니다. 수사 기록을 보면 이 공작을 벌이라고 요청한 곳 역시 이동관 수석이 있던 청와대 홍보수석실이었습니다. 송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4월 19일 국가정보원은 청와대의 협조 요청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합니다.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의 비위나 풍문을 인터넷에 적극 퍼뜨리라는 요청에 대해 국내 파트가 이미 확산 중으로 추가 확산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명진 스님은 이명박 정부를 헌정사상 가장 부도덕한 정부라며 비판해왔습니다. 사흘 뒤 국정원 보고 문건, 보고 후 즉시 파기하라고 돼 있습니다. 포털에 명진 규탄글 2,700여 건을 올리고 보수 인터넷 언론 칼럼과 종교단체와 정당의 게시글을 올리는 등 여론전 결과를 보고합니다. 명진 스님에 대한 청와대의 각종 지시는 2010년 초부터 모두 9차례 확인됐는데 국정원 조사 결과 이중 사이버 여론전은 홍보수석실의 요청이었습니다. 여론전 내용은 허위거나 부풀려졌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명진이 종북 활동을 했다고 퍼뜨렸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사실이었다면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요소를 떠는 좌파 명진을 퇴출치 못하면은 국정원은 직무유기다. 그것이 보복성 심리전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거든요. 또 다른 주문에 대한 진술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은 홍보수석실이 진보 성향 일간지 광고 수주 동향을 알아오라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하자 꼭 해달라고 재차 압박했다. 청와대 행정관은 비판적인 경향신문에 대한 대책 차원인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경향신문은 기업 광고가 크게 줄면서 비상경영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홍보수석 시절 명진 여론전과 경향신문 광고 파악을 주문했는지 질문해 이동관 후보자는 일방적 진술이라며 관여한 바가 없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동관 대변인실이 총선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공개됐습니다. 제목은 언론 보도 분석이었지만 공천 탈락자 무소속 출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총선에 대한 제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와대 정치 개입에 이동관 대변인실이 관여한 정황입니다. 남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이자 18대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던 2008년 3월 한나라당에서 친박근혜계 의원들의 공천 탈락이 현실화됐습니다. 공심 위원들은 자존심을 팔았습니다. 한나라당은 감정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공천 기준은 오로지 청와대 마음대로였습니다. 청와대 개입설이 나온 다음 날 작성된 청와대 내부 문건입니다. 영남 지역 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소속 출마를 주저앉힐 수 있는 인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적시했습니다. 공공기관장 교체나 노동계 문제도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하거나 시기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문건은 청와대 대변인실이 작성해 수석들에게 전달하는 주요 언론 보도 분석 문건이었습니다. 당시 대변인은 이동관 현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와대, 특히 대변인실이 총선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정부 여당 공천 탈락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보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변인실 업무 범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 정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홍보수석일 때 홍보수석실이 언론사의 보도에 개입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 5월 31일 홍보수석실이 작성한 YTN 보도 리스트.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외신들의 부정적 평가를 전하는 보도를 문제 내용으로 분류했는데 14시 뉴스 이후부터 비보도가 됐다는 조치 결과까지 보고했습니다. 방송법은 방송 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을 금지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판적 보도를 중단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대체해달라고 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유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한나라당 공천 관련 보고에 대해서는 비서관실에서 통상적인 언론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비보도 조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들은 각 언론사의 자체 판단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오늘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심의도 신청했습니다. YTN은 지난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이동관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면서 명예훼손의 고의와 이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 유족들이 먼저라며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당시 생존자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안전 책임자의 안일한 대응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겠다면서 참사 당시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오전 8시 31분 청주에서 세종 방면으로 향하던 화물차 한 대가 궁평 2 지하차도로 진입합니다. 바닥만 살짝 젖어있던 도로. 하지만 잠시 뒤 지하차도로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화물차는 점점 거세지는 물살에 갇혀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터널 출구가 보이는데 강물은 더욱 거세져 폭포수처럼 변했습니다. 그리고 2분 뒤 화물차도 물살에 떠밀리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차로에서 747번 버스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뒤이어 들어온 대형 화물차가 버스를 밀어보지만 바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에 잠긴 버스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강물이 차 위로 들이닥치고 승용차가 밀려 뒤에 있던 차량을 덮쳐버리는 재난 상황. 지하차도 안팎은 순식간에 아비규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터널에 갇힌 시민들은 차량 선루프와 운전석 창문을 열고 겨우 빠져나와 중앙분리대와 연석 위로 몸을 피했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 지하차도에는 강물이 얼음 키만큼 차올랐고 사람도 차량도 모두 물에 둥둥 떴습니다. 차량 지붕 위로 피신한 시민이 전화기를 붙잡고 다급히 구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구조하러 오겠다는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불이 범람을 해갖고요. 버스하고 사람들이 다 갇혀있어요. 여기. 잠시만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 11명이 공개한 영상은 17분 분량.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응 속에 스스로 탈출해야 했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생존자들은 당장 지우고 싶은 영상을 공개하는 건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흐지부지 잊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들이 서로 상대 기관이 더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참담한 마음을 거둘 길이 없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이렇게 생사를 다투는 참사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온 이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사고 충격은 물론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도 시달려왔습니다. 이들은 생존자 협의회를 만들고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어서 김대웅 기자입니다. 급류처럼 끝없이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왔던 흙탕물. 생존자들은 서로를 도와가며 지옥 같은 현장에서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찾아온 건 끔찍한 악몽과 환청이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747번 버스 승객들. 강한 물살에 힘없이 쓸려가던 동료들. 이들에게 손 내밀지 못한 채 홀로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은 밤낮으로 떠올랐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도와드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제가 죄인 거고요. 생존자들은 사고 이후 원인 모를 가슴 통증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우울증이 와서 탈모까지 생겼습니다. 밥을 먹는 것조차 죄스러워 약에 의존해 버텨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상생활을 하니까 배가 고프고 잠도 오잖아요. 근데 배고픈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생존자들을 더욱 괴롭게 한 건 경찰 조사였습니다. 참혹했던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또 한 번 절망감과 죄책감에 빠져야 했습니다. 참사 이후 생업도 포기한 채 지내야 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도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난 뒤 100만 원 이내의 심리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관계당국의 안내가 전부였습니다. 결국 생존자 가운데 11명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찰과 소방관계자 3명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습니다. 우리 생존자들은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똑같은 시민으로서 안전할 권리, 피해자로서 온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생존자들은 또 인터넷과 SNS에서 심각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며 극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생존자임을 기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파행으로 치달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 대회 기간 동안 참가국의 대표들은 조직위원회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고 그럼에도 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자 결국 일부는 철수해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불신의 대상이 됐던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도 참가자 대부분이 만족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남은 잼버리의 실상을 박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잼버리가 시작된 지 나흘째인 지난 4일, 폭염을 견디지 못해 탈진한 대원은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물과 얼음이 비싸다, 수돗물은 마셔도 되는지, 더러운 화장실 청소는 언제 되는지 각국에서 원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이제 변기나 소변기가 냄새가 심하고 이제 계속 변기가 막히는. In the campsite there is no tree, so it's hotter. 각국 대표단은 회의에서 불만을 토로했고 조직위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단독 입수한 회의록을 보면 영국 대표단은 급수대, 샤워실, 폭염 대책을 요구했지만 조직위가 무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언제 위생이 확보되는지 거듭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고 튀니지는 이런 상태에 잼버리장을 닫아버리자는 발언도 쏟아냅니다. 하지만 한국연맹 이항복 캠프장은 대회를 1년 미루자고 했는데 세계연맹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 사태가 빚어졌다고 책임을 돌렸고 여성가족부 역시 책임은 정부가 아닌 조직위에 있다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하루 뒤인 대회 5일차, 잼버리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호주는 차라리 잼버리를 중단하라고 일갈했고 포르투갈은 리더십이 없고 부실한 운영에 아이들이 떠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독일은 세계연맹이 문제를 책임지고 이제 한국 조직위는 빠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는 결국 퇴영을 통보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됐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잼버리는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주 만족하지 못하다는 퍼센트는 지금 4% 정도라고 나타나고 있어서 4%라고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인가요? 세계연맹이 참여 인원을 모르시면서 저희는 세계연맹으로부터 그리고 얼음물과 냉방버스로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덧붙였지만 결국 잼버리는 조기 퇴영이라는 결말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잼버리 사태에 대해 집중 추궁이 예상됐던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 회의는 30분도 안 돼서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면서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탄핵 기각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상민 장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 첫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폭우 피해에 더해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당 의원들의 자리는 비었습니다. 쟁점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 여부였습니다. 잼버리 파행에 전북도지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출석을 요구한 여당의 입장에 야당은 당초 합의된 이번 회의 일정과 무관하게 전북도지사 불출석을 문제 삼는 건 여당의 책임 전가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전체 회의가 열리는 이 자리에서 잼버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전히 전 정부 탓, 그리고 전라북도 탓을 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탄핵 기각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던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슨 이 정부 부처가 여당의 졸병처럼 움직이는 이런 국회 무시이자 의회 민주주의의 파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안위가 27분 만에 끝나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묻지마 흉기난동 범죄에 대한 질의 등도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가십니까, 간사님? 국민들께서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행안위 파행 이후에도 김관영 지사 구하기를 그만둬라. 정부 여당이 물타기의 혈안이 됐다며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감사원은 잼버리 대회 전반에 대해 오늘부터 감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오늘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재가입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의견 차이가 커서 이틀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정경유착의 통로로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고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던 전경련을 왜 이 시점에서 다시 재건하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경련 복귀를 논의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하나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선 국정농단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면 회비 납부를 중단한다는 조건부 승인 의견이 오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경유착 우려가 다시 제기된 건데 전경련의 역사에는 그런 그림자가 짙게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경련 회장이던 고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이 유치위원장을 맡으며 88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고 7, 80년대 산업단지 육성과 IMF 위기에서는 기업 간 빅딜에서 정부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정경유착의 한계에는 명확했습니다. 600억 원에 이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자금 모금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한나라당의 세풍 사건, 차떼기 사건에도 연루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때마다 변화를 약속했지만 쇄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는 청와대 요구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전경련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기업이 거절하기가 힘든 건 한국적인 현실입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정경련을 이끌던 삼성과 4대 그룹 계열사 100여 곳이 탈퇴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정경련 활동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을 시작으로 전경련 복귀가 다시 논의되면서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유착해서 정경유착의 패습이 강화되고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가 궁극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정경련 복귀와 관련한 안건은 오는 18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검찰이 철근 없는 아파트 단지의 건설과 관련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체 개혁은 물론이고 내부 감사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 외부 수사까지 받게 된 건데요. 해체 수준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은 건설안전처와 주택구조견적단 등 LH 본사 핵심 부서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한준 LH 대표가 스스로 자체 혁신이 어렵다고 자인한 지 5일 만입니다.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합병으로 태어난 LH.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공기업으로서의 사명감과 국민을 섬기고자 하는 각오로.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정부 주도의 개발사업 축소와 함께 부서 통합이 이뤄졌고 특히 하루 이자만 85억 원이 나가던 525%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219%까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토지 수용부터 건설 사업까지 부동산 개발 정보와 권한을 독점하면서 이권 개입 여지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는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간부와 일반 직원 등이 땅 투기에 개입했지만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LH가 자체 적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LH는 감시 시스템과 윤리 강령을 정비하고 퇴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말뿐이었습니다. 지난 4월 철근 누락으로 인한 붕괴 사고로 LH 전관 예우의 민낯이 드러났고 실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고의 보고 누락까지 밝혀졌습니다.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를 포기하면서 LH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셈이 됐습니다. 현황판조차 취합이 안 되는 LH. 이러고도 존립할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상 임기가 끝난 임원들의 사표를 제출하는 꼼수 사태까지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LH 해체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첫 번째는 저는 인원 감축이나 인원 분할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관 예우를 끊는 것. LH 대신 주택청을 만드는 방안까지 거론되지만 정부 조직법 개정과 직원들의 공무원 전환은 오히려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다만 오는 10월 정부 개혁안에서 기구 축소와 대폭적인 권한 제한은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지난주 SPC의 계열사인 샤니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SPC는 당시 함께 작업을 하던 동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표현을 쓰고 안전수칙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경기도 성남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본사인 SPC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숨진 50대 노동자가 빵 반죽을 나누는 분할기와 반죽을 옮기는 그릇이 담긴 리프트 사이에서 작업을 하다 갑자기 리프트가 내려가 두 기계 사이에 끼었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건 그 다음 대목입니다. 2인 1조로 작업 도중 다른 노동자가 본인도 왜 그랬는지 모르게 리프트의 하강 버튼을 눌렀다고 한 겁니다. 사고 직후부터 다른 직원의 과실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안전경영, 안전관리, 회사의 몫입니다. 노동자는 시키는 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사고가 난 치즈케이크 공정의 안전수칙에 따르면 가동 중인 설비 안전 센서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원인이 된 리프트엔 긴급 제동 장치는 물론 안전 센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프트가 움직일 때 경보음조차 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작업자가 실수로 작동시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실상 없던 셈입니다. SPC 허영인 회장은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몸이 낀 노동자들이 있었고 급기야는 한 분이 또 사망했습니다. SPC 측은 반죽 분할기의 경우 자동 제동 장치와 안전 센서 등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지만 리프트의 경우 이런 장비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의무가 아닌 리프트 경보 장치도 자체 설치해 운용 중이었다며 당시 경보음이 작동 안 했는지는 당국의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하고 고용노동부와도 안전수칙 준수와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SPC의 이런 안전사고 최근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때마다 회사 측은 대책을 세우겠다면서 몸을 낮췄지만 번번이 말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샤니 공장을 찾아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노동자 고모 씨가 반죽기에 끼어 숨진 성남의 샤니 제빵 공장.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늘 이곳에 급히 모여들었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생명에 억울함이 없도록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밝혀낼 것입니다. 샤니 측은 모든 걸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거듭 머리를 숙였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인하여 관련해서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현장을 둘러보시고 따가운 지적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시찰에 나선 의원들의 휴대전화 촬영을 막다가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군사 보안 시설이에요?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이처럼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현장을 찾은 건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SPC에선 최근 1년도 안 되는 동안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거나 치명상을 입는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평택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졌고 같은 달과 올해 7월에는 성남 제빵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과 골절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대응도 안일했습니다. 사망자 빈소에 조문객 답례품으로 주라며 자사 빵을 두고 가 불매운동을 자초했고 사고 직후에도 기계를 천으로 가려놓고 다른 직원이 계속 작업하도록 지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고 다음 날 사고 장소 인근에서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보수면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전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국회 환노위는 내일 전체 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10월 국정감사에 허영인 SPC 회장을 부를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오늘도 전국 곳곳의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노동자 4명이 숨졌고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높은 곳에서 일할 때 쓰는 고소 작업차 주위로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작업차에 올라 이 학교 5층 급식실 외벽 공사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했습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사람 모두 숨을 거뒀습니다. 추락하신 거라서 힘을 쳐가지고서 먼저 도착한 대원들이 CPR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경찰이 확보한 CCTV엔 사고 당시 작업대와 사다리가 좌우로 흔들리다 2명이 차례로 추락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9년간 이런 고소 작업차에서 사망한 작업자는 172명. 이 가운데 60%에 달하는 103명이 추락사고로 숨졌습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이런 차량에 작업대 사방으로 안전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고가 난 작업대는 한쪽 면에 난간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낮 전북 군산의 철강 제조업체 세아제강 공장에서도 노동자 1명이 폭발 사고로 숨졌습니다. 고온에 증기관이 폭발한 건데 근처 설비 위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3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변을 당했습니다. 양발에는 개발성 골절이 있었고요. 네. 화상은 없었고 뒤에서는 다량의 출혈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연천군의 한 토목공사 현장에서도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했습니다. 하수관로 매설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떨어진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반쯤에도 경기도 수원시의 한 12층 규모 건물 해체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의 추락사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반색하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에 위안부나 강제동원 등 역사 문제를 전혀 꺼내지 않은 건 이례적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등 역대 보수 대통령들과도 크게 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을 파트너로 표현한 데 주목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日本への批判は控え、安保や経済の面で日本との関係強化を訴えました。 요미우리 신문은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나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일본의 책임을 호소해온 역대 대통령들의 광복절 경축사와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사설을 통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지칭한 점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 행보가 궤도에 오르고 있다며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 역시 일본을 비판하며 국민 통합을 호소해온 역대 정권과 달리 큰 전환을 도모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광복절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고 과거 보수 진영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일본의 역사 문제를 연설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경축사가 이례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어제 윤 대통령의 부친상 소식도 함께 전하면서 도쿄의 한 대학에서 유학하고 객원 교수를 지낸 부친이 윤 대통령의 대일관에 큰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은 빼고 우리 세금으로만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인데요. 국회 제출을 앞둔 법안대로라면 최소 2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마련한 특별법 초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대상은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미신고자 등입니다. 사망과 행방불명자에게 1억 원, 부상장애는 1억 원 이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재원은 국가 예산,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은 빠져 있습니다. 일제시대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연인원 780만 명, 이 가운데 20만에서 50만 명 정도가 노역 도중에 숨진 걸로 추정됩니다. 특별법 초안대로라면 사망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억 원, 최소 20조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위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 겁니다. 재단 측은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 초안을 제출할 걸로 알려졌는데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2명과 일부 유족들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은 없어도 살고 그런 돈 받아서 못 얻고요. 나는 절대 아무리 없어도 그 돈은 받기 싫습니다. 한편 전주지법에 이어 광주지법도 공탁 거부에 대한 외교부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반대 의사가 명확하다며 제3자 변제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며 외교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항고 등의 절차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계속 밟아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며 해녀와 어부 등 4만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인단에는 불법 포획됐다가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제도리 등 우리 바다에 사는 고래와 돌고래 164마리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람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제주 바다에 뛰어든 스쿠버 다이버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사 반대, 현수막을 펼칩니다. 바다가 삶의 터전인 해녀들은 공포감이 더욱더 큽니다. 바다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국가는 방임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제주도 해녀와 어부, 스쿠버 다이버, 생선회를 파는 상인들까지 4만 명이 넘는 시민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송에 나섰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소송인단에는 제도리, 태산이, 복순이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법 포획돼 돌고래쇼에 투입됐다가 바다로 돌아간 남방 큰 돌고래들입니다. 동해와 후쿠시마 바다를 오가는 남방 큰 돌고래 110마리, 밍크고래와 큰 돌고래 54마리 등 각자 개체를 구별할 수 있는 164마리가 포함됐습니다. 다 이제 국제협약상 보호종이고 우리 이제 국내법인 해양생태계법상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소송 쟁점은 두 가지. 먼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일본을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외교적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소송인단은 또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아 행복 추구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고래의 소송 자격을 인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2004년 경남 밀양 천성산 터널 공사 당시 도롱뇽이, 2018년 설악 케이블카 설치 때는 사냥 28마리가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각 법원은 소송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1996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멸종 위기종인 바다새오리가 낸 소송에서 바다새오리에게 위험한 방식으로 벌목을 하지 말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출 이자도 못 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혼을 앞둔 32살 김모 씨는 신혼집 마련을 위해 지난주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액수는 최대치인 5억 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LTV가 완화돼서 대출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연 4.4%의 고정금리는 다른 상품보단 낮은 편이지만 여전히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초반부에는 200 한 중반 정도, 그 정도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벌어도 빨리 갚아야 돼요. 최근 부동산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도 지난달 말 1,068조 원을 넘겨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상환 기한을 미루는 등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 신용회복 신청자 수는 9만 2천 명으로 지난해 전체 13만 8천여 명의 70%에 근접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도 못 내는 대규모 가계부실이 우려되자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회피하는 수법으로 지적받고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만 34살 미만만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득에서 과도하게 그 범위가 넘어가는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SR 모델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40년, 50년 주담대가 지금 활성화되면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적극적인 인터넷 은행에 대해선 소득심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요 가계대출의 하나인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중국에서는 올 상반기에 사상 최대인 50조 원어치의 복권이 팔렸습니다. 심각한 취업난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 복권 열풍이 불고 있는 건데요. 취업은 아예 포기하고 집안일을 해서 부모 돈을 받는 전업 자녀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복권 판매점. 점심시간을 맞아 복권을 사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즉석식 복권을 긁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극심한 취업난에 미래가 불확실해지자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겁니다. 主要是年轻人来刮这个，工作不好找，经济不景气，然后大家都想一夜暴富，就是赌一个有一个幸运的一个心态。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복권 구매 인증샷을 올리고 친구나 연인끼리 복권을 선물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층의 복권 열풍에 힘입어 올 상반기 중국 복권 판매액은
5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취업을 하는 대신 집안일을 하고 부모에게 돈을 받는 전업 자녀도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我近期不打算找工作了，我想在家里做一段时间的全职儿女。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에게 기대 살려 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个人认法是一种变相的啃老，道德效益这些不就是乱了吗？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선택을 하겠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另外一个部分就是大家新一代年轻人可能就业压力也很大，就业不是太理想。 중국 당국은 매달 발표하던 청년 실업률을 이번 달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21.3%. 하지만 구직 의사를 아예 접은 청년들을 모두 포함하면 50%에 육박할 거라는 베이징대 교수의 연구도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지난달 20대 초반의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감금이 돼서 폭행과 강간을 당하다가 구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MBC 취재진이 구속 기소된 이 남성의 공소장을 입수했는데요. 보고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협박 정황과 가혹 행위가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남성이 손을 들어올리자 모자를 눌러 쓴 여성이 체념한 듯 안경을 벗습니다. 그러자 남성이 여성의 뺨을 때립니다. 모자와 소매로 가려졌던 폭행의 흔적은 더 참혹했습니다. 모자 쓰면 티 안 나게 한다고 위에만 이렇게 밀어놨대요. 정말 반팔 위에 자국만 이렇게 때려놨어요. 20대 초반의 이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지난달 초 닷새간 감금 상태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가해 남성의 공소장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여성에게 소변을 보고 침을 뱉더니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라며 고스란히 촬영까지 했습니다.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어떻게든 너를 찾아서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가족들도 죽이겠다며 갖은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감금 내내 성폭행도 이어졌습니다. 절 죽이겠다고 말했어요. 절 찔러서 죽이겠다고.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연락했어요. 감금 닷새째 남성이 잠든 틈을 타 여성은 부모에게 살려달라며 문자를 보내 소방과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남성은 지난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사설 포렌식 업체를 찾아 여성의 휴대전화를 뒤지기도 했습니다. 감금 도중 두 사람은 함께 외출도 했지만 이딴 가혹 행위에 시달린 여성은 기회를 엿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정한 척해라. 보폭 맞춰서 걸어라. 안 그럼 때릴 거다. 너가 안 오면 강아지 죽여서 그 얼굴 니한테 피 묻혀버린다. 검찰은 성폭행과 감금, 특수협박, 강요 등 7개 혐의로 가해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첫 돌을 병상에서 맞은 한 아기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7달 만에 소아암 판정을 받은 은수인데요. 그 힘들다는 항암 치료를 씩씩하게 견뎌내면서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는 은수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원래 위대한 사람은 특별한 것이란다. 인생은 길고 이건 단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잠시 움츠러든 거니까 걱정 말라는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흉흉해지고 있는 세상 속에 투박한 손편지 한 장이 은수에게도 우리에게도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구나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아이 은수의 돌맞이 떡을 엄마는 병원에서 돌려야 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입원한 소아암 병동이었습니다. 얼마 뒤 답례로 전해진 편지 한 통. 발신지는 사호실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은수의 첫 생일을 축하해. 병원이 아닌 곳에서 편지를 줬다면 더 좋았을 거야. 작은 성이라도 표시하고 싶었는지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도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막 글을 익힌 듯 서툰 손글씨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걸 너가 이겨내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얻을 거야. 원래 위대한 사람은 특별한 거란다. 올해 3월, 태어난 지 겨우 7개월 된 은수가 소아 간암에 걸렸다는 말에도 내내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랬던 엄마였지만 이름 모를 동병상련의 위로에 응어리졌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아기 진단받고 한 번도 안 울었거든요. 제일 위안을 받았던 거는 원래 위대한 사람은 특별한 걸 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너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잠시 움츠러든 거야. 이게 저한테 해주는 말 같아서 죄송해요. 인생은 길다. 병을 이겨낸 뒤 언젠가 다시 만나자. 너의 인생은 길고 이런 말들도 우리 애기 오래 살겠구나. 문장 하나하나가 다 저한테 괜찮다 해주는 것 같아서. 엄마는 편지가 날아온 사호실로 뛰어갔지만 그곳엔 말끔히 정리된 침대뿐이었습니다. 이걸 적은 본인도 아픈 친구잖아요. 근데 본인도 투병하면서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적어줄 마음을 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예쁘고 많은 분들이 보고 같이 좀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거실 천장에서 난데없이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오래된 스프링클러를 수리하다가 생긴 일인데 시공업체와 관리사무소 등이 저마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한 달이 다 되도록 집 밖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거실 천장 스프링클러에서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소파와 에어컨 등이 놓인 평온하던 거실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난데없는 거실 침수에 놀란 거주자는 소파 위로 몸을 피합니다. 지난달 18일 서울 성동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노후 스프링클러를 수리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누수가 다른 동에서도 발생을 해서 작업자분이 저걸 바로 만지시자마자 바로 곧 스프링클러가 터졌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교체 전 수도 밸브를 잠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임 소재는 복잡했습니다. 당초 보험 처리를 하겠다던 수리업체는 가입된 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자 밸브를 잠그지 않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탓으로 돌렸습니다. 관리권이 다 업체 건물 관계자들한테 있어요. 우리는 세부적인 그 시설 모르죠. 관리사무소 측은 펄쩍 뛰며 수리업체 책임이라고 맞섰습니다. 보험 접수된 처리를 좀 보여달라 했더니 그제서야 보험 처리가 안 된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는 그냥 나몰라라식으로 그냥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한치도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자 피해 가족들은 결국 구청을 찾았습니다. 결국 관리 주체가 업무를 소홀히 한 거란 행정지도가 나오자 관리사무소 측에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물에 젖은 장판과 벽지는 물론 가구들까지 피해를 입은 거주자는 중고생 2자녀와 한 달째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막연하게 이게 2달이 될지 3달이 될지 이제는 감이 안 와요. 저희도 지쳤고. 사고 직후 관리사무소와 업체가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애꿎은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진 한 외신과의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북 확장 억제를 논의하는 한미일 3자 협의체가 발족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경제 분야에선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정보 공유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확장 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미일이 각각 협의체를 운영해왔는데 한미일 3자 간에도 협의체가 발족될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별도의 협의라고 언급한 만큼 지난달 출범한 한미 핵 협의그룹 NCG와는 따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3국 간의 방어 훈련을 강화하는 논의도 이루어진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정찰 자산 협력과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미일 정상들은 특히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세 나라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의 진전으로 이룬 성과를 뒤로 돌리기 어렵도록 제도화, 체계화하겠다는 겁니다. Regular meetings at a variety of levels, senior levels in our governments.
So that is something that I fully expect to see come out of Friday. 이 같은 새로운 한미일 협력 틀과 관련해 미국 언론들도 앞다퉈 캠프 데이비드 원칙,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발족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 협력에선 대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보 공유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안전장비 하나 없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숨진 고 최상병 사건. 외압과 항명 논란으로 번지면서 군 당국이 과연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 건지 의구심이 일고 있죠. 최근 사태를 지켜보던 유족들이 해병대를 상대로 수사 기록을 보여달라면서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해병대는 유족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해병대 수사단은 고 최상병 사건 자체 조사 결과를 유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수사단은 조만간 경찰에 사건을 넘기겠다고도 전했는데 국방부가 이를 보류하란 지시를 내리면서 수사 외압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런 지시를 어겨 보직 해임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3일, 최상병 유족 측은 해병대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유가족이 요청한 서류는 모두 3가지입니다.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 등이 담긴 사건 인계서, 경찰에 이첩하려는 자료들의 기록 목록, 수사단이 앞서 유가족에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등이었습니다. 최상병의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한 것이었지만 해병대는 오늘 이 같은 유족 측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론 설명회 자료라도 일부 공개하자는 의견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병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며 관련 자료들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는 이와 관련해 수사가 끝나면 정보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은 수사단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던 서류 일부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수사단은 최상병 사망 원인으로 사단장 작전 지도관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한 것을 꼽았습니다. 사단장의 압박이 수중수색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최상병이 숨졌다는 겁니다. 해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은 물론 이종섭 장관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결재까지 했습니다. 장관 결재까지 난 사안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전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입건된 가운데 국방부는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전 수사단장이 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의 신 메시가 미국 축구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출전 전 경기 득점포에 6경기에서 9골, 리그 꼴찌팀이던 마이애미를 컵대회 결승에까지 올려놨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필라델피아와의 리그스컵 준결승전. 전반 20분 중앙선을 넘어 공을 잡은 메시가 한 번, 두 번 드리블을 치더니 과감한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흔듭니다. 마법에 걸린 듯 낮고 빠르게 뻗어나간 공은 그대로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미국 무대 데뷔 후 6경기 연속 골에 모두 9골. 정규리그 꼴찌팀이던 마이애미는 메시 이적 이후 6전 전승을 기록하면서 컵대회 결승에까지 진출했습니다. 특히 오늘 중거리포는 메시의 역대 득점 816골 가운데 두 번째로 먼 33.2m를 기록했고 바르셀로나 시절 넣은 35.5m짜리 득점이 프리킥이었던 걸 감안하면 필드골로는 역대 최장거리 골입니다. 2달 전 성대한 입단식을 치르며 PSG를 떠나 미국 마이애미에 합류한 메시. De querer ganar, de querer ayudar al club a que siga creciendo. Estoy muy feliz de haber elegido venir a esta ciudad con mi familia, de haber elegido este proyecto. 이제 컵대회 6경기를 뛰었을 뿐이지만 슈퍼스타의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데뷔전 입장권 평균 가격이 우리 돈 90만 원을 넘었고 오늘 준결승전 입장권도 판매 8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메시의 인기는 상상 이상입니다.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메시 유니폼은 지금 주문해도 4달 뒤에야 받을 수 있을 정도고 NFL에 비해 인기가 없던 미국 프로축구도 3조 원이 넘는 중계권 계약을 맺는 등 이른바 메시 효과가 미국 스포츠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라이벌 호날두도 이를 의식할 정도입니다. Há 6 meses atrás. Não, também não. Acho que a Arábia, o campeonato é muito melhor que nos Estados Unidos. 오는 일요일 결승전을 앞둔 메시는 이르면 다음 주 정규리그에 데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한 달여 앞두고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선수촌을 찾았습니다. 선수들에게 아직까지는 차관보다 언니라는 호칭이 더 편한 것 같네요. 역도 레전드에서 행정가로 변신한 장미란 차관. 처음으로 진천 선수촌을 찾았는데 여전히 반가운 얼굴들이 남아 있습니다. 크게 얘기해야지. 선수 출신답게 훈련장 매너도 확실하고. 안녕하세요. 일 씻고 들어가세요? 벗고 들어가세요. 올림픽 출전만 3번을 함께했던 태권도 황경선 코치도 만났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그러니까 나도 그걸 반갑고 정말 반가워요. 가장 반겨주는 곳은 역시 역도 훈련장. 언니 예뻐요. 일부러 꼭 집이 바라는 거지 꽃다발까지 주니까 너무 감사. 잠시 옛 추억에 빠진 듯한 모습이죠. 아, 백스포트하고 영상 감사해서 저도 운동복을 좀 갖고 올 걸 그랬나 봐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김수현 선수. 언니! 얼른 연습해서 아시안게임 끝나고 하고 이렇게 원하는데요? 빨리 연습하세요. 알겠어요. 사인은 나중에 하고. 결국 3번의 도전 끝에 사인받기 성공. 감사합니다, 언니. 아직은 언니란 호칭이 훨씬 편해 보이죠. 아시안게임을 준비 중인 선수들에게 좋은 기운이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스포츠 화이팅! 항저우 아시안게임 화이팅! 야구 선수가 몇 달 만에 이 정도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만년 수비형 포수로만 평가받다가 최근 4할 타율의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롯데 정보근 선수의 이야기를 이명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날카로운 스윙으로 장타를 만들더니 바깥쪽 공을 여유 있게 밀어친 안타에 낮은 공을 잡아당긴 적시타까지 롯데에서 가장 뜨거운 타자 정보근입니다. 감독님, 코치님들, 선배님들, 동료들, 후배들 전부 다 요즘 왜 이렇게 잘 치냐 이런 소리 제일 많이 듣는 것 같고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말 유광남의 부상으로 주전 포수를 맡게 된 정보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최고 투수 패디에게 역전 트럼프를 때리더니 이후 출전할 때마다 매서운 타격을 거부. 어제는 시즌 타율 4를 찍었습니다. 4시즌 동안 1할 타율로 수비용 선수라고 평가받았기에 더 놀랐습니다. 자신감이 일단 제일 큰 것 같고요. 저만의 존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이제 생기고 루틴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한 것 같아요, 타석에서. 80억 포수 유광남의 입단으로 기회가 줄었지만 마음가짐을 바꾼 게 약이 됐습니다. 보여줘야겠다는 의욕이 너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좀 조급해졌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타격이나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잘 맞든 안 맞든 제 루틴 지키고. 또 아픈 손가락이? 뭐해? 대선배 이대호의 애정어린 조언도 컸습니다. 대호 선배님 항상 같이 계실 때도 원래 잘 치는 선수니까 자신감만 붙으면 된다. 자신감 있게 해라. 맨날 자신감 많이 불어 넣어주시고. 목표는 단 하나. 동료들과 함께할 가을 야구입니다. 돌아왔을 때 제가 강남이 형 뒤를 잘 받칠 수 있도록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성적 5강 안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신인 내야수 문현빈의 수비 장면입니다. 공을 한 번에 못 잡는 실책을 했는데 이게 완벽한 더블 플레이로 연결됐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결에 새로운 계절이 기다려지는 요즘인데요. 내일도 낮 동안에는 지도에 붉게 표시된 내륙 대부분 지방이 체감 온도가 33도로 웃돌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나마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는 동해안 지방은 3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도 내륙 지방에는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내리는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 이상으로 지역별로 편차가 크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이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지대에 들면서 가끔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반면 7호 태풍 란이 일본 서쪽을 향하면서 우리나라 동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매우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4도, 청주 25도로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겠고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